첫 번째 악녀 누굽니까?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첫 번째 악녀는 바로 여태후입니다. 저 초한지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여태후. 초한지. 그러니까 초한지 하면은 주인공이 이제 항우와 유방이지 않습니까? 네. 한고주 유방. 한고주 유방의 정실 부인, 와이프였던 여태후, 본명은 여치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제 유방이 죽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15년간 한나라를 통치를 했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여치와 유방, 한고조는 어떻게 해서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네. 유방이 그렇게 좋은 집안 사람이 아니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아 진짜? 흑수저 오브 흑수저였어요. 그럼 어떻게 만났어? 그럼 왜 결혼했지? 기록에 따르면 이거 야사인데 네. 그렇게 술 외상으로 마셨대요. 꽁수를 아주 그냥 에이, 술 가져와 주모! 마시는다. 다음에 내가 술값 낼게! 아 그런 스타일. 상습범. 좀 묵직한 사람이었네. 이해가 확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캐릭터가 입혀지- 장가를 갔지? 나이 40살까지 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매일 술 먹고 여자와 놀았다. 그만큼 한량이었다라고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야. 그럼 여태우는 좋은 집안이었어요? 여태우는 그 여공이라고 해서 지역 최고 유지 재벌집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달과 재벌 2세 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왜? 근데 여태우도 이렇게 술 마시고 항상 외상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결혼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치도 알았고 여치의 아빠였던 그 지역 유지 여공도 알았어요. 맨날 술 먹고 40살까지 직업도 없고 백수의 한량 건달이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왜 결혼했을까요? 집안에서도 반대 엄청 심하게. 엄청 심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 누가 결혼시켜 그걸?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유방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여공이. 네. 딱 보니까 이 여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관상을 잘 봤대요. 딱 보니까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네. 관상에서 용안이 보였대요. 진짜? 어떤 왕이 될 관상일까?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었어 결국.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되게 잘생긴 거 아니야? 엄청 잘생긴 거지.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유방의 얼굴이 네. 코가 높고 앞 이마가 돌출돼 있다. 이른바 용의 얼굴 용안이었다. 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여공이 읽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장차 큰 왕이 될 상이다. 그리고 또 이건 야사예요. 야사에 따르면 병풍 뒤에서 이걸 듣고 있던 여치가 나중에 여태우가 될 여치가 가만히 듣고 놓치면 안 된다. 왜? 자기가 뛰쳐나가가지고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또 이제 여치가 먼저 대시했다. 와. 그러니까 권력을 읽은 거예요, 여치가. 딱 봤을 때 진짜 걸크러쉬야. 걸크러쉬예요. 그러네요. 세논이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요. 와 이건 야사. 근데 그때는 한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유방도 몰랐을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방이 이제 한고조가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여태우의 내조였어요. 네. 내조였어요. 역시 나 같은 내조도 사람이었나 봐. 잘하는구나. 여태우가요? 뒤에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알고 내조를 잘했나 봐요. 남편을 끔찍하게 했으면 어떡하려고. 아, 뒤에 아직 내용 몰라. 뒤에 내용. 네. 어떤 내조를 했나요? 어떤 내조를 했냐면 이게 유방이 수배자가 돼가지고 체포가 됐을 때 네네네. 남편 따라서 같이 수감 생활을 했다. 이건 제가 아니네요. 아, 제가 벌써 아니네요. 네. 첫 단추부터. 저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팽성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유방과 항우가 큰 전투를 벌였어요. 네. 근데 유방은 잡히질 않고 여태우와 유방의 아버지가 잡혔어요. 어이구. 어떻게 아버지가. 인질이네. 시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잡힌 거죠. 어머. 그래서 2년 반 동안 같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우와. 이제 그 항우가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그때 여태우, 여치가 뭐라고 했냐면 항우 보고 네 이놈! 너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 유방과 싸워서 너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 이놈! 감히 네가! 와, 센 언니다, 센 이거 언니다. 합니다. 호로로 잡고. 근데 나 같으면 그거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항우가 이제 유방은 저기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진영에서 한나라 진영에서 물을 끓여요. 항우가 와. 물을 끓인 다음에 왜요? 항우가 유방한테 얘기해요. 항복하라. 안 그러면 내가 포로를 잡고 있는 네 아버지와 네 부인을 끓여버리겠다. 이거면은 진짜 무릎 꿇어야 되는 근데 거 그 아닙니까? 상황에서 내 이놈 이렇게 했다고요? 상진 씨 같으면 그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뛰어들죠.
어디 물에요? 물에 뛰어든다고요? 아니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항우의 멱살을 잡고 양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아 지금 포로로 잡힐 수 없는 게 한이다 진짜. 포로 문화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유방은 밑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끓여라 우리 아버지와 내 와이프를 그런 다음에 나도 그 육수 한 그릇만 좀 다오. 대단하다. 이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여태우는 항우 자기를 잡고 있는 항우에게 네놈 너는 결코 우리 남편을 이길 수가 없다. 러버리였어. 아니 좀 약간 정상적인 상황이면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네. 나를 끓이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근데 끝까지 응원하잖아. 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죽기 저는 전화 못 듣지를 들은 것 못해. 같아. 못 들은 것 앙 같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런 육수 얘기를 멀리서 소리쳤다는데? 그건 못 들어요? 편지로 했답니다. 전속은 아니었어요? 편지로. 아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진짜 열받아서 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야, 그야말로 그렇죠. 정말 내조의 여왕이 원조가 아닌가. 그렇죠. 내조의 여왕과 혁명 동지였던 거죠. 와. 대단하다. 감옥살이에 이제 포로 생활까지 견뎌내고 힘들게 남편이 결국 이제 황제 자리에 올랐는데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악녀죠. 악녀. 왜이 사람 이런 아직까지는 사람이- 너무 멋진 여잔데. 아니 해피엔딩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람을 펴요. 누가요? 바람을 펴요. 누가요? 아 유방이요? 아 끓여 결국- 아 끓여. 그러면은 악녀가 아니라 저기 악남이네 악남. 악남 들어보십시오. 이 여태우는 죽여라 나를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난 죽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애첩을 하나 드립니다. 유방이요. 아이고. 척부인이라고. 물 그러니까 기록에 끓여야겠다. 따르면 물 끓여야겠다. 물 끓여야겠어. 물 끓여야겠다. 물 끓여. 예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있었죠. 네. 근데 배신감 느끼겠죠. 그렇지 당연히. 당연하지. 근데 그 기록에 따르면은 굉장히 예뻤대요. 또 네. 척부인이라는 애첩이. 그래서 유여의라는 아들을 낳는데 네. 이제 유방이 이제 여기서 밸런스를 잘 취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잘못했어. 유방이 여태우 사이에 유영이라고 아들이 있어요. 적장자죠. 오늘 태자 아닙니까? 이게? 태자가 되는 거예요. 태자가 근데 척부인과 사이에 났던 그 유여의를 태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유방을 좀 살해해야죠. 악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그런 별이. 경우라면 사실 아, 정말 양성 수위가 꽤 높은데요. 역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렇죠. 네. 거지처럼 술만 아, 먹고 이런 사는 상황이 본인한테 펼쳐졌다고 생각해봐요. 아, 전 미치죠. 악녀가 아니라 지금 광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우는 제 남편이었던 유방은 죽었고 네. 자기 친아들은 제2대 황제가 됐어요. 이제 무슨 타임? 이제 복수, 리벤지. 와. 리벤지 타임. 일단은 척부인이 아니라 척부인의 아들 아들. 유여의를 네. 독사를 바로 시킵니다. 아, 그때 유여의의 나이가 10살이었어요. 불쌍하다.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여의. 아들이 걔가 뭘 알겠어. 척부인은 척부인은 그냥 죽일 수가 없었어요. 폐위. 그러니까 유여의는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독살당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을 마감을 했는데 바로 죽었어요. 척부인은 바로 안 죽이고 그럼요. 이른바 인간 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 돼지요? 돼지 우리 같은데 막 가둬놓고 살게 족쇄 채워가지고. 먼저 뭐냐면 팔다리를 사지를 잘라요. 정사예요?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도려내고 이제 듣지 말라고 귀에 뜨거운 유황을 부어요. 아, 그리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주 강한 독극물을 마시게 해서 혀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인간 돼지를 만들어버린 다음에 돼지 우리에 실제로 넣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악녀가 됐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 역사에 써 있다는 게. 근데 더 이 악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대 황제 유영이지 않습니까? 자식 천친자식. 친아들을 네. 데려가요. 그 돼지우리로. 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척부인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딱 보면 알죠. 네. 여기에 미쳐버려요. 이대 황제가. 친아들이 친아들이. 어머니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만행을 저지르셨습니까, 어머니?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대 황제가 그때부터 정신줄을 놔버려요. 아니 근데 왜 친아들한테 그걸 보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복수심이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2대 황제는 그때부터 국정을 돌보지 못해요. 미쳤기 때문에. 그럼 뭘 하냐? 내 아들이 지금 황제가 지금 국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국정을 내가 맡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자 황제가 되면서 자기 여씨들 있잖아요. 네. 여씨들을 다 주요 직책에 앉혀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씨가 다스리는 한나라가 아니라 여씨가 다스리는 한나라가 1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우와. 사실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잔인한 복수를 아. 한 것 같은데 아 진짜 방송이어서 그렇지 정말 네. 이게 끔찍함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사실은. 정도로 좀 와.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조정을 장악한 여태후는 결국 최후가 어땠나요? 약간 비참하게 죽어요. 사마천 사기는 정사죠.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얘기가 나와 있냐면 푸른색의 개처럼 생긴 괴물이 여태후의 옆구리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 그 이후부터 여태후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정사의 기록이 돼 있어요. 오. 그래서 한간에는 이 푸른색 이 괴물 같은 개가 지금까지 여태후가 죽였던 척부인 네. 또는 유여인의 원혼이 아닌가라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첫 악녀부터 너무 무섭다. 지금 2명이 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네. 3명이 총. 근데 이게 오프닝이잖아요 지금. 오프닝 너무 소름 우와. 끔찍한데요? 자, 두 번째 악녀는 네요. 바로 칙천무후가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제가 본 분이 약간 이분 같기도 합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다 던져보는 거예요. 자, 칙천무후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 황제, 여제, 황제. 여자 황제였습니다. 오.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신 분 같은데 어떻게 악녀가 됐죠? 이 당태종의 이세민의 눈에 들어가서 이제 후궁이 됐는데 네. 너는 오늘부터 무미랑이라고 해라. 그렇죠? 아름다운 미자가 있고 랑은 그 처녀랑이거든요. 네. 아름다운 여인이다. 오. 무씨를 가진 무미랑이란 이름을 줍니다. 당태종은 공식적으로 후궁이 121명 있었어요. 네? 네? 물 끓여, 물 끓여. 라면 드시고 열받네. 떡볶이 만들어요? 100몇 명이요? 121명이요. 아니 근데 사람은- 사실적으로 이제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황제. 좀 옹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그러니까 시대상을 보자 이거. 그런데 여기에 무미랑, 나중에 칙천무후가 되는 무미랑을 마음에 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오? 이거는 범죄 아닙니까? 삼각관계? 범죄죠. 그러게요. 야 황제랑 삼각관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범죄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각관계보다 거의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스토리입니다. 잠깐 막장이면은 측근이다. 측근이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 네. 당태종 아들이 10명 이상 있었어요. 그중에 9번째 아들 이치예요. 이치가 무미랑과 사랑에 빠집니다. 네? 잠깐만.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적 엄마예요. 그렇죠.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친해도 친엄마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자칫 잘못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그럼. 이 일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진짜 엄벌 아닙니까? 둘 다 아, 죽지.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가 후궁이 120 몇 명이니까 1번 만나고 그중에 계실 한 때 명은 1번 만나실 때 그러면 자기는 아니 근데 약간 최애잖아, 최애. 그렇죠. 무미랑.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뭐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한 건가요? 사랑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 그때 마침 당고정이 오늘 내일 하는 상태거든요. 당태종이. 그때 이 무미랑이 당태종을 병수발 들면서 처음 본 건데 네. 이상형이었던 거예요. 얼굴 너무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사 기록 보면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 예쁘신가 보다. 여신이었나 보다. 자, 이렇게 당태종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들 이치가 황위에 올라서 당고종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아버지 황제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러면 바로 후궁으로 계모를. 한 거 설마. 네. 그게 아니라 당시 아무리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황실의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바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상한 카네이션. 여러분 이거 이제 역사 속의 얘기입니다. 역사 속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그 당시의 후궁들 가운데서 네네. 자식을 생산 못한 후궁은
황제가 죽으면은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됐었어요. 당연히 무미랑도 아직까지 이제 후사가 없기 때문에 머리 깎고 감업사라는 절에 들어가요. 네. 감업사라는 절은 속세에서 내가 받았던 업을 감해준다. 신분 세탁하는 그런 절이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몰래 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감업사라는 절에 야, 가서. 진짜 뭐 그분은 그러면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머리카락이 없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연애를 아름다웠나 봐요. 아 근데 그것도 좀 그렇다. 그 절에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죠. 이분이 신분에서. 가면 안 되죠. 네. 황실에서는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황실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국혼을 이제 추진을 해요. 네. 그래서 결혼을 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왕씨의 황후와 결혼을 하고 소숙비라는 또 후궁을 드려요. 오. 숙비는 당시 당나라의 후궁 가운데서 가장 랭킹이 높았던 타이틀이거든요. 숙비. 숙빈. 그래서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정략적인 다 아시잖아요. 것도 있죠. 네. 결혼은 사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금 약간 부부의 세계 같았어. 부부의 세계 명대사 같았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사랑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게 결혼이. 사랑밖에 없었는데. 저도요. 돈도 없고. 사랑밖에 없었지 뭐. 질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왕황후는 예. 당연히 소숙비를 질투하겠죠. 아 또. 소숙비는 자기가 뭐 랭킹은 아래지만 네. 왕황후를 질투하겠죠. 아. 여기서 왕황후가 내 인연 두고 봐라. 죄송합니다. 너무 리얼해. 너무 몰입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대형 팬이시네. 이 소숙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3자를 활용을 해요. 누굴? 바로 지금 감업사에 가 있는 무미랑을 어머. 데려옵니다. 왕황후가 낌새를 챘던 거예요. 알았지. 자기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아니라 소숙비도 아니라 감업사에 있는 무미랑이다. 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역사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아 정확하다. 와. 아, 이 중에서 그럼 누가 제일 이득이겠습니까? 당고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고종은 뭐 신이 났죠.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도 말하기 얼마나 껄끄러워. 그럼 손 안 대고 근데 꼽은 거죠. 자기 정실 부인이 오히려 데려다 놨어. 그러네. 당구종은 신난 거예요. 네. 근데 무측전 이 후궁은 후궁에서 만족을 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왕황후, 황후 저 자리는 찌뽕 내 자리다. 와. 야망이 있었네. 야망을 현실화시키다. 세상에 호랑이 새끼를 데려왔네요. 그러니까 왕황후 입장에서는 네. 그럼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왕비들을 제거를 했나요? 일단 무측천이 들어온 다음에 이 황흔이라고 하죠. 황흔을 받고 딸을 낳아요. 오. 딸을 낳았는데 당고종이 굉장히 이뻐라 했대요. 오. 딸을 그렇죠. 낳아가지고 이 자기 딸을 악용을 합니다. 무측전이. 어떡해요? 무측전. 요건 야사예요. 네. 어린 딸을 갓난아기를 베개로 질식사를 시켜요. 네? 자기 친딸을. 친딸을. 이거는 왜죠? 왜냐? 곧 지금 황제폐하 당고종이 자기 딸을 만나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왕황후가 먼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방에 오. 들었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를 위해서 좀 죽어달라. 이 갓 태어난 젖먹이를 질식사를 시켜요. 야사에 따르면. 야세 따르면 네. 죽었어요. 어머. 그리고 나가요. 자기 어, 이제 어. 무측전은. 그럼 왕황후가 들어오겠네. 왕황후가 들어와요. 여보시오, 무측전 어디 있어? 없어. 오늘 날이 아닌가? 해서 나가요. 네. 나갔는데 그때 맞추세요? 무측천이랑 당고종이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자, 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폐하. 딸아, 어디 있어? 딸아! 죽었습니다, 폐하! 너무 무섭고 슬픈 얘긴데 선생님. 누가 죽였어? 아 진짜 그러면 끔찍한- 왕황후가 나오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누명을 씌우기 딱 좋은 스토리네요. 그러니까요. 왕황후가 질투래. 여기에 어떻게 됐어? 당고종이 이것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만. 와. 그래서 격분을 해가지고 왕황후와 소숙비를 세트로
궁에서 쫓아버려요. 둘 다요? 둘 다. 아니 이거 자식까지 죽이는 거면은 야. 이거는 솔직히 딸을 죽였다는 것은 약간 과장된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쨌든 그 얼마나- 질투심을 이용해서 두 사람을 쫓아낸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맞습니다. 측천무의 나쁜 짓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왜 악녀로 우리가 그 카테고리에 올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와, 아기를 죽였는데도 아직도 악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무측전은 정식 황후가 된 상태예요. 쫓아낸 다음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찼어요. 쫓겨난 저것들이 다시 구태타를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렵게 차지한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씨를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니, 왜? 이때- 어우, 여기에 소숙비가 저주를 퍼부어요. 어. 죽기 전에. 무미랑 내가 정말 밤마다 원기가 돼가지고 네가 궁 안에 어디에 숨어 있든 간에 내가 밤마다 너를 찾아내서 너를 꼭 괴롭힐 것이다. 아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맞아. 그렇죠. 그랬더니 측천무가 뭘 했는 줄 알아요? 쟤네들 술독에 넣어라. 네. 왜냐면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술 취한 귀신은 방향을 못 찾는다. 그래 한번 너 죽어봐라. 그리고 술 취한 상태로 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동서남북 한번 방향 잡고 한번 찾아봐. 어, 무서워. 이랬다고 합니다. 잔인함이 참 상상 초월이에요, 진짜. 네. 근데 악녀도 좀 머리가 좋아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약을 지금 세우려면. 생각해 보니까 그 머리로 네. 황제도 어. 그 전에 황제도 약간 혹시? 이런 식으로 뭐 음해를 했다거나 어. 당고종을 약간 죽이고 얻어낸 자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당고종을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마음만 먹으면 당고종을 죽일 수도 있겠죠. 있었을 있겠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또 죽이게 돼요. 어. 살인이 계속됩니다. 근데 연쇄살인만을 해. 당고종이 이제 그 집권 말기에 가서는 굉장히 두통 때문에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시력도 거의 상실을 해버리고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측천무후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뭐 옆에 있는 그 이 대신들과 신하는 어떻게 여인이 국가의 국정을 맡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항의를 했겠죠. 네. 그렇게 할수록 측천무후는 무측전이죠. 네. 너희들이 더 그렇게 반발할수록 나는 더 권력을 더 갖겠다. 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했냐면 당시에 그 태자가 있었어요. 네. 이홍이라고 무측전의 천의 친아들이에요. 이홍이 엄마가 권력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반발을 해요. 네. 친아들을 독사를 시키고 친아들을요? 친아들. 자기 아들을. 이건 정사예요. 친딸에 이어서 친아들까지. 친아들. 너무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현을 또 태자를 시켜주는데 이현은 실질적으로 구테타를 시도를 해요. 어머니를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아들도 알았구나. 아들도 알았죠. 둘째 아들 너도 어머니 권력을 너도 제끼려고 해? 너 자살해. 그래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이철이라고 있었는데 진짜. 이철 약간 어리버리했어요. 너 정도면 내가 뒤에서 쥐락펴락 할 수 있겠구나. 아예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아들만 남겨놓고 아 진짜 무섭다. 그럼 걔는 왕을 좀 시켜주고 황제를 이철을 시켜주고. 당나라의 중종 황제로 앉혀버립니다. 근데 이 중종 이 아들이 또 헛소리를 한 번 해요. 자기 장인어른을 약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네. 옆에서 저기 측천무후 저 재가를 받고 좀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중종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자인데 내가 누구 허락을 받느냐 말이야. 내가 세상의 권력이다. 톤이 약간 중종은 조롱이 좀 들어갔네.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고 중종 했잖아. 약간, 그러니까 어리버리. 내가 천잔데 내가 왜 그걸 허락받냐. 딱 중종 같았어요. 어휴, 잘 당나라가 어울린다, 잘 사라졌게 어울린다. 망정이지 고소각이네요. 화가 난다. 그래서 중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이진 않고 권력에서 끌어내려버려요 중종을. 해외를 시켜버려요. 와.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네요. 그러니까요. 왕을 끌어내려 하면 끌어내려오네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을 몇 명을 죽인 거예요? 뭐 친딸이나 황후, 막 아들. 삐, 태자들 2명, 5명이 지금 거의 나오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5명이에요. 네. 지금까지 5명의 목숨을 빼앗았죠. 네. 측천무후는 이제 그 실질적인 권력의 마음 이제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황제가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 황제로 올라가고 나라 이름도 잠깐 당나라는 폐업시켜버리고 우와.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나라 이름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칙천무가 집권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주나라 통치 기간은 그 무씨가 다스리는 주나라의 통치라고 해서 무주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태평성대였어요. 정치를 또 정치는 정말 그것도 잘했어요. 잘했네. 재상, 적인걸. 적인 걸. 알죠. 적인걸이라고 하는 중국 최고의 재상을 딱 등용을 해가지고 정치는 굉장히 또 잘했거든요. 정치인. 근데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악녀에 좀 억울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그럼 있어요. 어쩌면 혹시 조금 그 전에 행적들이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얻은 자리니까 뭐 당연히 잘했어야 될 거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근데 말년은 또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원한을 많이 샀으니까 그러게. 예. 큰 벌을 받지 않았을까. 그 지금도 중국 서안에 가면은 네. 그 건릉이라고 해서 당나라 황제 그 이치와 고종과 이제 칙천무 후에 이제 합장묘가 있거든요. 네네. 의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석이 하나 있어요. 네.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자비라고 해요. 네. 글씨가 하나도 없는 비라고. 무자비? 해서. 왜 무자비. 없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정말 세운 공이 많아가지고 이 하나의 비에 다 쓸 수가 없다. 야, 이거 플렉스네. 두 번째는 나한테는 공과 있고 과가 다 있다. 적지 마라. 나의 공과 과는 나중에 후세 역사가 판단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인정을 한 거네. 글자가 없다라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악녀는 3대 악녀 중 최고의 악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앞에 두 명 충분히 제낍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앞에 두 악녀는 네. 너무 이제 사료가 오래됐고 네네네. 약간 과장된 사료일 수도 있다라는 맞아, 얘기도 맞아, 있지만 이 악녀는 최근의 인물이에요. 진짜 사진도 나와 있고 하이퍼 리얼리즘이군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 남아 있어요.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최고 악녀라고요? 예. 바로 청나라 말기에 무려 47년간 권력을 쥐고 중국을 쥐락펴락을 했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서태후. 재성 씨가 말하면 바로 그분이죠. 이 사람이 바로 이 여자, 이 익숙한 이름. 재성 씨는 서태후 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저는 사람 죽이는 게 되게 끔찍한. 지금 앞에 나온 분들이 살해한 이 방법보다 더 많아요, 이분이. 침소에 들어갔다 나온 남자는 다 죽었어요. 설마 근데 이게 맞다고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 남자들이 진짜 다 이거 사실인가요? 뭐요? 하룻밤에 이게 진짜요? 한 명씩 남자를 두 명씩. 두 명이에요? 죽었다고요? 그리고? 두 명씩. 당시에 베이징 시내에 있던 얼굴이 잘생긴 미남들은 다 납치가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아, 나 그때 태어났으면 100% 죽었다. 죽었어. 우리 같이 끌려갔다니까 우리들이. 정말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죠. 네. 그 밤을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는데 왜 죽였지?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런 식으로 소문나. 엽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이제 그 장안에 소문이 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서태후라는 인물은 귀족 집안은 아니었어요. 17살 때 그 자금성의 그 궁녀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이제 황제가 한풍제라는 황제였거든요. 황제의 눈에 들어가가지고 고속 성장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다라고 해요. 당시에 그 한풍제에게는 일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태후라는 정실 부인이 있었어요. 왜 서태후 동태후냐면 밑에 아래쪽에서 봤을 때 자금성에서 네. 이 동태후는 동쪽에 침소가 있다고 해서 동태후고 서쪽에 침소가 있다고 해서 서태후거든요. 동태후라는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서태후가 이제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한풍제와 아이고. 서태후 사이. 서태후는 일단 타이틀은 후궁이지만 네. 태후와 똑같은 반열에 올라가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은 다음 황제, 10대 황제 동치제가 됩니다. 들어봤습니다, 동치제. 영어로도 봤어요. 그 당시가 이제 2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던 때거든요. 네. 그 여름 산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병을 얻어서 사망을 해요. 한풍제가 31살에 사망을 합니다. 엄청 이른 나이. 엄청 어리네. 그렇죠. 이제는 게임 끝난 거예요.
다음 황제는 누구냐? 아들. 이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내 아들 이 다음 황제다. 그 아들이 몇 살이었어요? 6살. 애기네? 애기예요. 네. 말도 못하잖아 잘. 6살 말 다 잘하죠. 말 잘하죠. 아니 그래도 통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 아들 동치제가 이제 6살이기 때문에 국정을 뭘 제가 하겠어. 그러니까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는 나 서태후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네. 하하하. 그렇게 되죠, 당연히. 섭정을 선언을 합니다. 오. 근데 아들도 느낀 거예요. 일단 친엄마 서태후가 있고 네. 의붓엄마 동태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엄마는 너무 권력욕이 크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정이 안 가요, 친엄마한테. 친엄마인데. 친엄마인데. 이 피해자처럼 느낀 동태후 쪽으로 더 붙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갔구나. 많이 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쪽으로 더 자주 문안 인사 가고 아 불안하다 왠지. 뭐 고민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더 왜 동태후한테 그랬어? 상담하고 야, 이제 냄새가. 누구를 죽였을지 약간 또 떠오르잖아요. 피바람, 예, 냄새가. 이때 서태후 입장에서 봤을 땐 동태후 저거 이제 내 친아들까지 가져가려고 해? 어. 내 권력 기반의 베이스인데 너 두고 봐. 명분만 딱 잡으면 너 아웃이야. 이때 결정적으로 서태후의 심기를 딱 건드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오 뭐야. 뭐죠? 아 이게 이제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사실 뭐 자기끼리 질투하고 이 정도에 지금까지는- 끝났는데 네. 피는 안 받잖아요. 예. 그렇죠. 동치제가 이제 슬슬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장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치제의 와이프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간택을 해야 돼요. 네. 동태후와 서태후가 각각 후보로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며느리감으로. 네. 동태후는 누구 그 후보로 올리냐면 아로특씨라고 만주족의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의 여인을 후보로 올렸어요. 오. 아, 이 서태후가 고른 여자는요? 약간 신분이 낮았어요. 왜? 동태후가 후보로 올린 아로특씨를 서태후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올해도 왜 싫어하겠지. 자기를 위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자기 세력을 모은 것 같은 어. 느낌이구나. 약간 그게 있었어. 그런데 선택은 동치제가 했거든요. 네. 아로특씨를 정실 부인으로 선택을 하고 서태후 자기 친엄마가 후보로 올린 그 여인은 후궁으로 여기에 서태후가 격분을 해버려요. 어떻게 했지? 어떻게 복수했지 또? 동치제 합궁을 못하게 해요. 왜요? 폐하 지금 합궁을 하면 학업을 하셔야 되는데 학업 방해가 됩니다. 수우미안과 수 받으셔야죠. 어. 못 들어가게 막아. 환관들 엄마는 맨날 하시잖아요. 뭐를 말이야! 엄마는 매일 하시고 맨날 죽이는 거 다. 이건 부자 자식! 본 사람 있냐고 네가 거기서 나온 놈. 증인이 이 세상에 없어. 죽어버렸으니까. 와. 오 그러면 합공을 못하게 해버리고. 결정적으로 요것도 야사예요. 환관들을 약간 이 매수를 해가지고 에헤. 10몇 살짜리 애를 네. 밤에 이제 일반 사복을 입힌 다음에 네. 베이징 사창가로 보내는 거예요. 며느리가 너무 싫었던 나머지. 그러니까 물론 야사예요. 그래서 밤마다 동치제는 환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베이징 사창가에 갔다가 들어왔다 야, 갔다 그 하고 환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서 10대였던 동치제 19살 나이에 이제 매독에 걸려가지고 이제 후사가 없이 죽었다인데 물론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천연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당시 이제 황실의 어이 이덕립이란 사람이 네. 남긴 글을 보면은 황제를 진찰을 했을 때 성병의 그런 그 증상이 있었지만 그걸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또 자기 며느리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 좋은 집 안 며느리. 네. 며느리를 자살시켜요. 어? 맨날 아. 요거는 정사예요. 어. 이제 다 끝났고 며느리 너는 이제 팽당할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간접적으로 너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라고 편지를 보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기 죽기 싫어가지고 그 며느리는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 쓰거든요. 어. 제발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이제 아버지도 모든 정세를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치. 딸아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편지를 써요. 그렇게 해서 살려줘봐. 가문을 멸할 걸?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우리 인간이 최고로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돌아가야 할 곳이 가정이잖아요. 가족들. 맞아. 근데 가족한테 버림받으면 이거는 진짜 답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 편지를 보낸 걸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재순 씨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가족인데. 네.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런 그냥 아니, 뭐 황제라는 빼돌- 자리가 뭔지. 흘리기라도 좀 하지.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
동태후가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요. 네. 아직까지 제일 일찍 어. 죽을 줄 알았는데. 원흉이었잖아요 원흉. 그렇죠. 동태우가 갑자기 급사를 했다.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그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공식 기록인데 밀었을 거. 근데 이게 그랬을 것 갑자기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이거 사실. 그렇죠. 그 이제 이건 야사인데 어떤 설이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야사는 뭐냐면 동태우 자살설이에요. 잠깐 동태우가 정사를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쟤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약간 심한 말을 했대요. 네. 심한 말을 한 거에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 동태우가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어차피 내가 한 단계 위인데 네.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서 청나라 귀족들이 호담배라고 해서 담배를 이게 파우더로 뿌린 다음에 손끝에 이렇게 아, 그런 맞는 게 담배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오. 이걸 담는 조그만 병이 비연호라고 있었어요. 네. 이걸 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한풍제가 죽기 전에 유서를 동태우에게 남겼대요. 뭐였을까? 비밀 편지예요. 네. 서태우 저 여인은 너무나 권력욕이 심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아들을 끼고 국적을 농단을 하면은 죽여라. 알고는 있었구나. 라고 한풍제가 유언을 남긴 거예요. 어. 서태우랑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별 나를 안 죽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마음 착했어요, 동태우가. 아. 보여준 거예요, 이걸. 아이고. 왜 그랬어? 예전에 우리 저 한풍제 씨가 이런 유서 남겼다고 순진했네. 보고 안 놀란 척 한 거죠.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제 언니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찢어버리자. 찢어야지 증거가 없었잖아. 그쵸 그쵸. 그렇지, 알아서 찢자 해서 찢은 거예요. 됐다. 이제 증거는 없다.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에 연못을 산책하고 있던 동태우에게 서태우를 담당하고 있던 환관이 전병을 갖다 줬대요. 네. 과자요? 전병 과자. 네. 지금 우리 태우께서 도대체 1인 매력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정도면 박정자 선생님보다 단계가 높아요. 소심 선생님. 전병을 드시다가 지금 좀 남았는데 갖다 드리라고 하십니다. 드십시오. 아 그랬냐? 고맙다고 전해라. 네. 전병 먹고 죽은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독살? 네? 독살입니까? 독살에는 증거는 없어요. 전병을 먹은 그날 저녁에 죽었다. 이거 독살이지 뭐. 독살이라는 설이 나올 만하죠. 그러면은 다 죽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서태후는 정말 그 이후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서태우는 뭐 지금 아들 동치제가 죽고 네. 빠르게 다음 황제를 누구를 앉힐까? 꼭두각 씨를 앉혀야 되겠는데 안치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다가 겨우 4살이었던 자기 여동생의 아들, 즉 조카를 허수아비 황제로 앉혀버려. 네가 4살이요? 4살. 우리 셜록이 나이에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맨날 업어달라고. 제대로 그러고. 앉아있지도 않다가. 맨날 업어달라고 그래. 4살짜리 앞으로 네가 황제하세요라고 해서 황제가 된 것이 광서제, 제11대 황제 광서제입니다. 6살도 섭정을 했잖아요. 네. 4살 당연히 섭정해요. 나라를 통치 못하니까 내가 대신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렴 청정을 하는데 1889년에 이제 19살이 된 광서제를 이제 결혼시키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자금성에 있지 않고 좀 널널한 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난 거기서 지내겠어. 근데 그 이유 없이 바꾸진 않잖아요. 난 이제 그럼- 널널하게 정사를 하겠다. 와. 그래서 이화원 다 가보셨죠? 네네. 이 이화원은 인공 정원이지만 너무 아름다워. 아.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게 예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여의도 8배예요. 우와. 8배요? 저렇게 저 대자연이 집 안에 있다고요? 저 앞에 게 이제 곤명호라는 인공 호수고 뒤에가 있는 것이 이제 만수산이라는 호수를 판 흙으로 만든 인공 산이에요. 그 정도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량이라고 봤을 때 이화원을 건설하는데 3,000량이 들어갔어요. 1년 예산 중에 30%를 썼다고요? 30%를 저 하나에
정원 만드는 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청나라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와. 1, 2차 아편 전쟁에 네. 박살 나버리고 네. 또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해서 홍수전이 들고 나가지고 아예 다른 나라가 한번 세워졌었어요. 오. 그리고 또 이때가 어떤 때였냐면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또 아. 발발해가지고 청나라가 패했잖아요. 그냥 패한 게 아니라 박살이 나버려요. 북양함대라고 해서 당시 하드웨어는 동아시아 최강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쓸 대포 알들을 포탄 살 돈을 이황원 만든다고 다 써버린 거예요. 총알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황원 건설이 청일 전쟁에 청나라가 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 이화원이 바로 뭐예요, 제가 뭐예요? 말씀드렸던 남자들이 죽어나갔던 바로 그 장소. 거기가 죽어나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너무 우와. 넓어가지고. 남자를 가둬뒀던 섬이 지금도 이황원 곤명호에 있어요. 우와. 그 재성 씨랑 전 네. 그 당시 살았으면 100% 갇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아, 저기구나. 네. 지금 저 섬이 이제 남호도라는 섬인데 네. 나 이화원 갔을 때 왠지 모르게 나 저기 가기 싫더라고. 저기요? 네. 그러니까 추남들은 가기 싫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우 가슴이 아픈데도 오래 머물렀으니까. 전생에 가보는 것 같은 기분이 전생에. 네. 아 얄미워 진짜.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지금 얼핏 기억으로 생존자가 있어요.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없어요? 다 단 한 죽었습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서태후가 기록에 따르면 53살 때부터 약간 남색에 빠져가지고 이 남호도를 네.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하룻밤에 2명씩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환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기력이 되나 그게? 무조건 만족시켜라, 태후. 오. 만족시키면 살려주겠다. 근데 못 만족시키면 너희는 내일 아침 바로 참수다. 아이고. 그래서 아침 되면은 물어봤다고 하죠.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만족 못했다. 그럼 잠수. 바로 참수. 별점 왜 만족하면 살았어요 했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해도 못했다고. 만족 안 했다. 구나. 다 죽여라. 아, 그래서 다 죽었구나. 하루라도 더 볼 수, 한 번 한 번 더 보고 싶은 또 사람이 없나? 왜냐면 뒤에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저 광서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광서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삶을. 네. 광서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황제인데 네. 숙모가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네. 네. 안 되겠다. 황제인 내가 나라를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이거를 서태후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지금 나를 날린다는 거 아니야. 야야야야야 안 되겠다 해서 왕정을 어쨌든 유지시키자는 보수파들을 이용해가지고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다시 내가 권력을 잡는다. 광서제, 내가 너 권력을 쥐어줬더니 뭐 내 뒤통수를 쳐? 잡아서 궁 안에 유폐시켜버려. 황제를요? 가둬버려. 아, 광서제를. 못 나오게. 어머. 광서제는 이 유폐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이게 또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지난 2008년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광서제의 사인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어머, 100년 뒤에? 결국 뭐였습니까? 광서제의 모발과 위 안에서 치명적인 독극물인 이 비소 치사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독살이었나? 갑자기는 독살이 없어. 어머나. 사실로 판명된 순간이죠. 와, 정말 뭐 서태후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실 참 잘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치를 정말 오래 했잖아요. 오래죠. 도대체 언제 죽어요? 도대체?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 사망하는데 74세 생일날 과식으로 걸린 이질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당시에 그 군부 실권자였던 네. 이안스카이가 총으로 쏴 죽였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야, 그래도 오래 살았네요. 네. 오래 살았어요. 서태후가 사망하고 4년 뒤인 1912년에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난징 조약으로 인해 영국에게 홍콩을 넘기고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상하이, 닝보 등 5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돼요. 청나라에겐 아주 굴욕적인 조약이었죠. 서태후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청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아편 전쟁이 끝난 8년 뒤인 1850년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태평천국입니다. 당시 청나라 국민들은 막대한 배상금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태평천국을 만들자며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내후 외환에 위태로웠던 시기였던 1850년 한풍제가 20살의 나이에 청나라 9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한풍제요? 한풍제의 고난은 즉위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려 했지만 연신 패배했거든요. 특히나 한풍제의 첫 아내가 즉위 1년 전에 사망하면서 황실의 혈통을 잇고 황실의 안정을 위해 1851년 수녀 선발 제도를 통해 후궁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총 10명의 후궁을 선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황제의 눈에 띄어서 궁에 들어오게 된 후궁이 바로 18살의 서태후였습니다. 아, 후궁으로 들어갔구나. 그런데 서태후의 본명이 서태후가 아니란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태후의 서는 그 동서의 서인 거죠? 맞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아 그럼 서쪽입니다. 동태후예요? 본명 있을 텐데. 아니야, 동태후는 따로 있었어, 내가 알기로.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서태후는 자금석의 서쪽에 살아서 서태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서태후가 있다면 당연히 동태후도 있겠죠. 맞아요, 동태후 있었어. 동쪽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던 거죠. 사실 중국에서는 자이태후, 자한태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서태후와 동태후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런데 후궁의 등급은 황후 아래 7등급이 있었어요. 근데 5등급 귀인으로 입궁한 서태후는 당연히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후궁 선발에 들어왔던 동태후는 후궁 선발 때 1순위로 들어와서 불과 40일 만에 황후의 자리를 꿰찬 거죠. 당시의 청나라의 후궁들은 등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감 수량과 품질, 음식의 양까지 사실은 차별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차별적으로요? 당연하죠. 등급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서태후는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을 해요. 과연 서태후는 황제의 환심을 어떻게 사려고 했을까요? 그래도 좀 미인계? 그렇죠. 그냥 단순한 미인계 아니면 뭐 춤? 하루는 기르던 고양이를 갖다가 한풍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일부러 풀어놓고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면서 눈물 지으며 찾는 척을 했다고 그래요. 연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눈물로 청순 가련함을 어필을 해가지고 황제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번에도 한풍제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태후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황풍제가 본인이 직접 연기하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경극을 좋아했어요. 황제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거죠. 예. 그러다 마침내 서태후는 황제의 관심을 얻고 합방에 성공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후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방이죠, 사실은. 네. 예.
청나라의 합방 문화에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황제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황제 침소에 들어가는 후궁들은 모두 알몸으로 털옷이나 이불을 걸친 채 황관들의 안내를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 서태후도 이런 방법으로 합방을 했겠죠. 그리고 입궁한 지 4년 만인 1856년 서태후는 22살의 나이로 황자를 낳게 됩니다. 와. 그거 이제 신분 상승은 이제 예견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황후인 동태후도 갖지 못한 한풍제의 첫 아들이었어요. 아하. 서태후는 이로써 명실공히 황후 다음가는 지위와 함께 황자의 모우라는 영향력을 손에 쥐게 된 거죠. 전쟁이 터지면서 영국과 프랑스, 거기에 미국과 러시아까지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청나라는 전쟁을 멈추고 1858년 6월 텐진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들 텐진 조약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수도 베이징으로 대규모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풍제는 서태후와 황자, 그 외 후궁들을 데리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열하에 있는 별궁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만리장성 어떻게 넘었대? 황제니까 문을 열었겠죠. 전 만리를 걸어간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베이징은 이제 뭐 넘어간 거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도망간 황제 한풍제를 대신해서 수도 베이징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의 이복 동생이었던 공친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복 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두 사람은 황위를 두고 계속 경쟁을 하던 사이였던 거죠. 듣기로는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이 외국인들이랑도 소통을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공친왕은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한풍제를 대신해 자금성에 남아 있었어요. 사실 한풍제가 시킨 거죠. 그리고 1860년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베이징 조약 주요 내용 1. 청나라는 텐진 조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2. 영국과 프랑스에 지급할 배상금을 2배로 늘린다. 3. 영국에게 구룡반도,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할양한다.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의 강자였던 청나라를 제패하면서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서구 열강이 막 침략해온 상황에서 서태후가 권력을 잡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서태후가 청나라의 역사에 전면에 나서게 될 기회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열하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던 한풍제는 1861년 결국 병을 얻어 열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풍제가요? 예, 그때 한풍제의 나이는 불과 31살이었어요. 뭐야? 서태후는 겨우 27살이었죠. 한풍제가 죽은 이후에 누가 황제 자리에 올까요? 그 아들. 황자인가 그러면? 공친왕이 할 것 같은데? 아닌가? 바로 동치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의 친어머니인 서태후가 권력을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는 한풍제가 남긴 유언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유언은 뭔가 유언이었는데요? 자기 뜻과는 반대였나 보다. 한풍제는 어린 아들이 황제에 오르더라도 제대로 된 정사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치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필할 8명의 대신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한풍제는 팔대신에게 권력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한 가지 방비책도 내놓습니다. 뭐죠? 어떤? 바로 동태후에게
어상이라는 도장을, 황제에게는 동도당이라는 도장을 하사한 겁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어상, 오른쪽에 동도당입니다. 이 실제 그 도장이에요? 예, 실제 도장입니다. 대신들이 황제의 명을 발표할 때 첫 시장에는 어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도당이라는 것을 찍어야만 정식 문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뭐 의사결정할 때마다 저 직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핵폭탄 같이 이렇게 돌리듯이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거죠. 비유적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결정을 한 명만 못하게 하는 거구나, 모든 일을. 쉽게 말하면 황제와 동태후에게 팔대신의 의견을 거절할 거부권을 준 셈이었죠. 그럼 5살이었던 황제의 도상은 도대체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엄마지. 서태후가 되었나요? 동도당은 서태후의 몫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게다가 한풍제의 의중과 달리 팔대신이 한풍제의 유지라며 어린 황제인 동치제를 앞세워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서태후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팔대신을 몰아내기 위해 두 인물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인물 중에 하나예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럼 동태우죠. 동태후한테 도장을 줬으니까요. 또 포섭할 수 있는 사람 나오는 공친왕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바로 동태후와 자금성에 남아있던 공친왕이었습니다. 서태후는 동태후와 공친왕의 이런 속내를 미리 파악하고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극비리에 궁중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신유정변입니다. 한풍제의 조문을 온 공친왕은 며칠간 열하에 머무르면서 두 태후와 함께 정권을 장악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팔대신이 한풍제의 관을 들고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두 태후가 먼저 자금성에 도착하는 거죠. 먼저 선수를 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궁의 대신들을 설득해서 팔대신을 친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공친왕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베이징 조약으로 친분을 맺어둔 영국 공사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자금성으로 돌아오자마자 대신들에게 동치제가 열하에서 두태후의 수렴청정을 승인하라고 명을 내렸는데 팔대신이 마음대로 황명을 고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반역이네요. 몰아갔구나. 예. 그리고 이들을 즉각 처결해야 된다는 황명에 담긴 교지를 전합니다. 아니, 황명이 담긴 교지를 위조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린 황제는 글을 쓸 줄 모르니 초고를 작성한 건 황태후였죠. 바로 서태후입니다. 와, 이렇게 몰아내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팔대신은 목이 잘리거나 유배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 드디어 동치제의 황제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팔대신을 몰아내고 정변에 성공한 서태후와 동태후 그리고 공친왕 이 세 사람의 시대가 열린 거죠. 와. 말이 동치제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셋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태후의 수렴청정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냥 거의 생각보다 안 넓네요, 여기. 그것도 그냥 임금님 의자네, 그냥. 막이 쳐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앞에는 황제가 있고 뒤에서 이제 수렴청정을 하는 건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때 그를 모르는 동태후를 대신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던 건 바로 서태후였습니다. 서태후는 의정왕이라는 큰 권력을 갖고 위세를 부리는 공친왕이 신경 쓰였죠. 공친왕이 약간 더 위협적이었나 보네, 그러면. 예. 권력을 나눠 갖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그래서 공친왕을 내칠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바로 황제의 이름으로 공친왕을 의정왕에서 파면한다는 교지를 내립니다. 봐봐 너무 그냥 자기가 줬잖아요, 의정왕 자리. 그럼 서태후는 공친왕을 어떤 제목으로 내쳤을까요? 恭亲王从议政以来，枉自尊大，诸多骄傲，倚仗爵高权重，目无君上。看朕冲陵，诸多邪志，往往暗使离间，不可细问。 또 다시 가짜 교지를. 완전히 모함이네요. 그냥 막 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거네 그냥. 당연히 서태후가 적은 교지였는데 태후는 대체 왜 이런 제목을 적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공친왕이 두 태후와 정무를 논하는 자리에서 태후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때 불경스럽게 다시 얘기해달라고 하거나 논쟁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이런 공친왕의 태도를 보고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그러면 동태후도 동의를 한 거예요? 동태후는 그냥 서태후가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서태후가 동태후한테 언니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 거 봐. 쟤 지금 완전 미쳤어 이러면서 막 저한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그래?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한다니까? 야, 안 되겠네 이제. 내려 떼다 쳐야 돼. 내쳐야 돼. 야, 찍어. 아유. 그런 거죠. 아 진짜 큰 짝이 너무 잘 맞는다. 이대로 끝인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공친왕은 서태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울면서 죄를 누이춥니다. 관료들도 공친왕 구명에 나서요. 실질적인 정무는 그가 관장했으니까 갑작스레 공친왕의 자리를 비우면 정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공친왕은 서양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웠으니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그들과 소통하는데 제격이었어요. 서태후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공친왕의 의정왕 직위는 박탈하되 자신의 손안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직만 보장해 줍니다. 이제 공친왕의 목숨줄은 서태후가 틀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이 내린 어느 거죠. 정도 그냥 박탈 당했으니까 이제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지. 진짜 뭐 공친왕은 서태후의 꼭두각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를 장악한 서태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였을까요? 외모? 답을 너무 빨리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외모라고요? 미모를 가꾸는 거죠. 27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서태후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태후의 시중을 들었던 궁녀의 말에 따르면 서태후는 외모 치장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욕산이라는 화장품으로 세수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분이 뭐죠? 옥역산이라는 게? 옥? 옥으로? 옥을 갈았나요? 원료는 바로 새똥이었습니다. 새똥이었습니다. 똥으로? 새똥? 그 새똥 그 차에 싸는 그 새똥으로요? 그게 약간 미백 효과가 있다는 그런 썰이. 진짜. 그리고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먹기도 했는데 진주. 그리고 꽃과 약재로 목욕하는 것을 즐겼는데 때때로 달걀 흰자와 돼지 기름을 섞어 만든 한방 기름으로 전신 마사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음을 위해 갓 출산한 산모 2명을 불러서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징그러. 이 얘기는 어른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야기. 아니 근데 이때 산모들은 건강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선택된 산모들은 서태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다 가린 채 가슴만 내놓고 무릎을 꿇으면 서태후가 직접 모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늙을 때까지도 계속 그 인유를 마셔서 그 청춘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런 썰이. 아,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랬으면 벌써 지금 산모 우유 시중에 나왔겠죠. 서태후가 피부만큼이나 관심이 많았던 게 머리 치장이었어요. 황가는 종종 그녀의 명으로 베이징 거리에 나가 여인들의 헤어스타일을 관찰을 했고 그중 예쁜 스타일을 골라 서태후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아, 약간 헤어 디자이너 같은 그런 직업이네요. 이런 방법으로 3에서 5일 내에 한 번씩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부작용도 생겼어요. 당연하지.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이나 이런 걸 좀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바르다가 오히려 트러블 더 나고 머리 맞아. 치장하다가 머리 다 빠지고. 맞아, 맞아. 예, 바로 탈모였습니다. 그래. 탈모. 탈모에 예민해진 서태후는 궁녀들이 혹여라도 자신의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들이 보이기라도 하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국녀의 잘못이 아닌데요? 아이, 무서워서 이거 빗질을 하겠나. 진짜? 예, 그런데 평화롭게 자금성을 차지하고 앉아 권세를 누리던 서태후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동태후였습니다. 갑자기? 동태후 이때까지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서태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태후는 왜 서태후와 갈등을 일으켰을까요? 누군가 이간질 시켰지. 아, 이간질. 그건 바로 서태후의 스캔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 예, 한풍제가 죽고 난 후에 젊은 나이에 권세를 쥔 미모의 여성인 서태후를 두고 모종의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서태후가 남자를 밝힌다는 거죠. 아... 궁 밖에서 젊고 잘생긴 경국 배우들을 몰래 궁 안에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데?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황제인 동치제 황후를 간택하는 일이었어요. 성년이 된 동치제의 황후 간택은 서태후가 입궁했던 방식대로 수녀 선발 제도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서태후에게 황후 간택은 단순히 자신의 며느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치제가 성인이 되어 직접 정치에 나서게 될 때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수족이 되어줄 자신의 편인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동치제가 생모인 서태후의 뜻을 감히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하는 인물을 황후로 선택한 거죠. 바로 효철이 황후입니다. 오, 닮은 것 같은데? 서태후는 동치제의 선택에 당연히 크게 분노하게 되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황후의 침실에 드나들지 말라. 두 사람의 합궁을 막았던 거죠. 아내도 못 만나게 아니 하고. 근데 서태후님은 그 나이에 그렇게 자기는 남자들 자유의 만나면서 네. 근데 꼭두각시 황제였던 동치제는 동치에서까지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서태후의 괴롭힘 때문에 무력감에 빠집니다. 황관들은 이런 동치제를 위로하겠다면서 그를 기생집에 데려가요. 아이고. 그런데 동치제의 방황은 예기치 못한 결말로 이어집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동치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거예요. 당시 그의 행적 탓에 매독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어요. 천궁유문이라는 책에 보면 동치제가 매독에 걸렸다는 내용이 있고 동치제의 스승이었던 옹동화의 일기에도 동치제의 병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매독으로 추정되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어머. 하지만 황실 공식 자료나 어이의 처방전에는 사인이 천연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동치제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며느리인 황후가 또 계속 눈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동치제가 병으로 알아눕자 서태후는 며느리인 황후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했습니다. 예, 며느리가 병문안을 하러 동치제를 찾아갔는데 서태후는 황후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끌어낸 다음 종아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 진짜. 결국 황후는 동치제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자결로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자결.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서태후가 며느리에게 황제를 따라가라며 자살을 강요해서 황후가 금가루를 물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일리 있어. 악녀가 많네요. 심지어 서태후가 황후에게 자살을 강요한 이유가 야사에 적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황후가 동치제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더 이상 섭정을 할 수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니 심지어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했어요? 그게 사실이면 너무 끔찍하다. 이 호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당시의 여인들은 사실 다 귀족 집안의 여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황후도 자기가 이제 죽음에 몰릴 일을 알게 되다 보니까 자기 친정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를 구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 친정 아버지가 서태후의 무서움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회신을 간단하게 답은 황후께서 아실 겁니다라고 이제 답장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서태후가 황후에게 강요하는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22살 나이에 죽었다고 해요. 근데 교수님 지금 이렇게 되면 동치제도 죽었고 남편도 없고 이제 권력을 가질 명분이 없잖아요. 동치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황실이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서태후는 발빠르게 다음 황제를 물색합니다. 이번엔 또 누구예요? 바로 4살이었던 광서제였어요. 4살. 사실 광서제는 황제가 되기엔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때문에 광서제의 황제 즉위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서태후에게는 황제가 어릴수록 수렴청정을 더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을 꺾지 않았죠. 결국 그녀의 위세에 눌린 관료들은 반대하지 못합니다. 서태후 성격이면은 동태후도 그냥 어떻게 내쳤을 것 같은데요. 뭐 언니 그따구로 하실 거예요? 언니 저한테 그따구로 하실 거죠? 그러면서 이 야사에 따르면 동태후에겐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무기지? 환풍제가 죽기 전에 교지를 남겼다는 거죠. 이 교지에는 만약 서태후가 아들을 믿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녀를 죽여라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그걸 서태후는 모르는 거예요? 서태후는 동태후에게 한풍제의 교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심했구나. 그런데 한날은 동태후가 심하게 아팠을 때 서태후가 자신의 피로 감기약을 만들어 갖다 바치자 동태후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풍제의 교지를 불태워줬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자신의 피로요? 자신의 피로요. 독해. 그런데 광서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동태후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태후는 죽었다고요 또? 예. 물론 이것도 설이 분분해요. 갑작스러운 동태후의 죽음을 두고 서태후가 동태후를 독살하고 혼자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정황상 서태후가 어떻게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정황이 있지만 동태후의 사이는 내추럴이 유력합니다. 동태후만 믿고 있었는데. 그럼 광서제에겐 서태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꾸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광서제도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짜증났죠. 그런데 광서제는 서태후 밑에서 늘 질책과 비판 속에서 훈육됐기 때문에 서태후 앞에만 가면 얼어붙은 얼굴을 했어요. 무섭죠. 서태후는 광서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늘 언짢아했습니다. 너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자꾸 사색이 돼서 벌벌 떠냐고. 이모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서태후의 아래서 숨죽여했던 광서제는 결혼할 나이 16살이 되면서 서태후의 간섭을 점점 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사춘기 왔다. 그치? 중2병 왔거든, 이제. 왔어. 중삼병. 황법에 의하면 황제는 16살에 황후를 정하고 친정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황후 간택에 또 관여하겠네요. 맞습니다. 서태후는 광서제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후 책봉을 계속 미뤄요. 안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중2병이었던 이 광서제가 엄청 난동을 부려요. 궁중에서. 그래가지고 막 궁궐의 유리까지 깨질 정도의 사단이 나가지고 폭발했네요.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바로 서태후가 대혼식의 날짜를 정하고 자기도 권리를 모두 내려놓겠다.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이거는 돼. 엄청난 계략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유리 한번 부셨다고 해서 그래. 이 이모가 미안하다.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난 이만 깨끗하게 은퇴하겠다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서태후가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어줄 리가 없죠. 예. 서태후는 중요 인사를 임명하거나 국가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는 황제가 명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자신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광서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조카인 융유황후와 결혼시켜요. 이 사진 속에서 서태후의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융유황후고요. 자신에게 절대 복종할 황후를 원했기 때문에 본인의 조카를 황후의 자리에 앉힌 거죠. 조카랑 조카가 결혼한 거네요. 게다가 결혼했을 당시에 광서제보다 3살이 더 많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례대로 보아도 황제의 정비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였죠. 그러니까 뭐 서태후는 뭐 그 알바 아니겠죠. 그렇죠. 서태후한테는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서태후 때문에 원치 않는 황후를 맞이한 광서제는 친정을 앞두고 서태후와 멀어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태후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로 하는데 바로 아편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파괴된 황실 정원을 복원하는 거예요. 이화원 복원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충당하느라 청나라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엔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배상금을 갚고 있었는데 이화원 복원에만 무려 은 800만 냥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 청나라 한 해 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배상금 갚기도 벅찬데. 근데 이화원에서 벌어진 서태후의 사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 서태후는 옷과 장신구, 손톱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화려해. 아니, 저거 손톱이에요? 예, 맞습니다. 뭐야? 이건 청나라 귀족 여자들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장신구, 호갑투라고 합니다. 만주족 여자들은 손톱을 1cm 이상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톱이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곡갈 같은 장신구를 씌웠던 거죠. 그리고 후궁들의 호갑투는 금, 은, 동, 바다거북 껍질 등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게 말이 돼요? 저렇게 긴 꽃갈콘을 네일 아트. 청나라의 네일 아트. 그런데 이것도 아무 여자나 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로 서태후 같은 최상류층 여성들, 특히 황실 여성들이 주로 애용을 했습니다. 저 정도 손톱 길이면 뭐 아무것도 못할 손이긴 하네요. 그죠. 머리도 못 빗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지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서태후는 최고급 순백 비단의 화려한 자수가 새겨진 이것을 선호했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7일에서 8일간 술을 놓아서 완성한 이것은 뭐였을까요? 비단옷?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태후가 이 양말을 한 번만 신는데요. 재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래서 3,000명이 서태후의 버선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합니다. 3,000명? 아니 빨아 신으면 되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1년에 1만 냥 정도의 은이 쓰였다고 해요. 버선을 만드는데. 예, 버선 1년에 만든데. 근데 당시 1만 냥은 황족이 받는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손톱에 끼는 거 버선 그 옷은 또 얼마나 비쌀 거예요? 당연히 이런 까탈스러움은 그녀가 입는 옷에도 적용이 됐죠. 한번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이거 뭐? 오. 서태후가 옷 위에 걸치고 있는 게 뭘까요? 진주? 예, 맞습니다. 300여 개의 진주로 만든 진주 망토였어요. 와 진주 망토 저거 하나만 해도 있어요? 비싸지 않나? 서태후 사후에 그녀의 옷이 700박스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치장이나 의상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목욕 후에 사용하는 수건에까지 비단과 금실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와 아, 목욕 수건이에요? 목욕한 뒤에 몸을 닦는 수건도 한 번만 접촉할 수 있다고 해요, 피부에. 그러고 이제 다음 수건으로 바꾸는 거죠. 우와.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대고 다음 수건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네. 정말 황당하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과일의 향을 좋아해서 항아리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디퓨저처럼 썼는데 환관들이 하루에 몇 번씩 새 사과로 바꿔야 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사과만 15만 개였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사치엔 끝이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과일 모양의 보석을 유독 좋아하고 아꼈다고 하는데 또 그 서태후의 보석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일 모양의 보석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이 보석은 어떤 모양인 거든요? 수박. 수박. 예. 이 보석이에요? 옥으로 만든 수박 모양입니다. 와, 먹으라고 해도 먹을 듯한 정말. 그러니까요. 잘 만들었네. 이 에메랄드 비치 수박은 서태후가 은 500만 냥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가장 아꼈던 보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 수박을 가장 튼튼한 천장에 두고 기계식 자물쇠까지 채워두었고 환관들은 밤낮으로 돌아가며 보석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와. 또 다른 보석을 볼까요? 삼겹살? 기계 아니에요? 이거 기계? 엄청 유명한. 오겹살. 동파육이라고 들어봤는데 동파육. 동파육을 정확한 보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보석이라고요? 예, 보석입니다. 자연의 무늬가 적은 거죠. 아 진짜요? 또 있습니다. 배추? 배추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옥으로 이 정도 만들려면 이거 미켈란젤로 와야 되는데? 이화원에서 진귀한 음식과 보석으로 사치를 하면서 화려한 정곽을 만드는 등 이화원 꾸미기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동안 광서제는 호시탐탐 서태후의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189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아유. 서구 열강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청나라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였던 일본하고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청나라는 북양대신이라는 이홍장과 함께 양무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진행하면서 신경을 쓴 건 해국력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이후 1871년 북양, 남양, 복건, 광동 4개의 서양식 함대가 만들어졌어요. 4개의 함대 중에서도 최강의 함대로 불린 북양 함대를 필두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군 함대를 구축한 거죠. 이렇게 청나라가 양무운동으로 아시아 최대의 함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광서제는 전쟁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 꼭두각시 황제에겐 이보다 더 근사한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한번 해볼 만한 조건이긴 하지. 결국 9월 17일 압록강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집니다. (15노트면) 느리긴 느리네 엄청. 일본 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쵸, 여기도 다 서양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빠를 거예요. 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청나라는 전함을 횡으로 줄을 세워서 거함으로 충격을 가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사실 이 전술은 꽤 유용한 전술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술을 펼치면서 스피드와 속사포를 이용해서 청나라 해군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자랑하던 군함 5대가 침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죠. 한 척도. 빠른 배 못 이기더라고. 아시아 최강이라던 북양함대의 대참패였죠. 바로 이때 북양함대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북양 대신이었던 이용장은 답답한 심정을 글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식 회속선을 주문하는데 우리 군은 창건 이후 단 한 척도 증강하지 못했다. 모두 신의 책임이다. 이원장은 신식 군함을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군함을 살 군비가 부족했을까요? 궁정의 치장, 물품 구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약 3,600만 냥이라고 보고됐는데 당시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은 8천에서 9천 냥 정도였으니까 서태후의 생일 파티 준비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게 잡혔던 거죠. 한 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와. 개인이. 생일 파티에. 아니, 왜 내버려 두냐고요, 이런 사람을.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그 정도 썼으면. 보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이 비용은 청일전쟁 이전에 20년 가까이 청나라가 해군을 증설하고 요새를 건설하는 등 해양 방어를 위해 쓴 돈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어요. 와. 아마 서태후의 생일 잔치가 없었더라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겠죠. 그쵸. 많은 이들은 서태후의 사치와 생일 잔치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이유로 전혀 틀린 얘기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축소한 생일 파티였다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이화원이 있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 여름 행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더 성대한 잔치를 열 계획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나마 축소해서 이 근교에 있는 여기에서 대충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또 뭘 잃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전쟁 배상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2억 3,150만 냥, 청나라 1년 예산의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야 했죠. 아편 전쟁의 배상금에 비해 무려 15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갚아?
결국 청나라 재정은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 러시아, 독일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이후 더 적극적으로 청나라에서 이권을 챙겨갔어요. 그리고 영국은 북양함대에 사령부가 있었던 위에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독일은 청도, 러시아는 여순을 차지하고 대규모의 군함과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구를 저렇게 가져간 거구나. 네, 우리가 잘 아는 칭다오 맥주도 이때 손에 넣은 독일 회사가 만든 맥주예요. 진짜요? 우와, 그건 몰랐다. 자, 그렇다면 청일전쟁의 패배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가 서서히 몰락가던 이때 청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서태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파티요. 파티하고 있었죠. 즐겼겠죠. 양말도 갈아 신고. 아까 그 얘기도 해줬잖아. 이제 우리나라에 영국 사람도 있고 독일 사람도 있어. 여원으로 와, 여원으로. 글로벌 파티. 글로벌 파티. 아직은 글로벌 파티까지는 가진 않았고요. 에? 이때 청나라의 지식인들은 청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무술범법입니다. 넓은 법을 고쳐서 국력을 강하게 하자는 뜻이었죠. 광서제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치겠다는 청나라의 낡은 법에는 서태후의 수렴청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서제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었죠. 네. 그렇지. 그렇다면 서태후는 어땠을까요? 빡치죠. 반대를 했겠죠. 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반발에 부딪힌 광서제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와, 황제인데? 황제인데? 권력은 자기한테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 광서제에겐 그만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때 광서제와 그의 측근들이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만든 신식 군대의 수장을 맡고 있던 원색이었습니다. 과연 광서제는 원색이와 함께 서태후를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발 좀 몰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네. 이제는 광서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네? 배반하나요? 예, 정치가이기도 했던 원세계가 서태후와 광서제를 저울질하다가 서태후 끝내 편으로 왔구나. 서태후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서제의 쿠데타 계획을 전부 폭로해버립니다. 정말. 교수님, 그러면 이 광서제 쿠데타 소식을 듣고 서태후는 이제 막 분노가 폭발했겠네요. 당연하죠. 분노한 서태후는 황제로 앉힐 어린아이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광서제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수렴청정을 이어갈 생각이었죠. 또 어린.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광서제의 폐위를 반대하고 나서요. 왜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나라가 서구식으로 바뀌면 자신들에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의 많은 관료와 지식인들도 반대했습니다. 천자는 황제인데 황제를 태후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건 나라를 뒤흔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서태후는 서구 열강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태후는 광서제를 폐위시키는 대신에 자금성에 감금시키기로 합니다. 더 굴욕적인데. 그리고 함께 움직이던 지식인도 처형당하거나 피신하게 되면서 무술범법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죠. 광서제의 유폐 사건을 계기로 서태후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1인자인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서구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가능해? 서태후는 서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18세기부터 활동하던 비밀 종교 결사 조직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바로 의화단입니다.
의화단은 유교와 도교, 불교 등이 뒤섞여 있는 일종의 민간 종교 집단 또는 비밀 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세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주로 무술을 익히는 무술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애들도 있고 아기- 애기도 애기도 있네. 있는데? 포함돼 있네. 애기도. 이들의 훈련 방법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서양의 무기였던 총은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칼과 창으로 무장한 채 훈련을 했어요. 아, 100일 동안 권법을 익히고 주문을 달달 외우면 창과 칼에 찔려도 피가 나지 않으며 400일 동안 수련을 계속하면 하늘을 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었다고요? 믿었습니다. 400일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400일 전에 다 내보냈나 보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저들이 문제 아닌가 그냥? 의화단이 승상한 특별한 신이 있는데 과연 누구일까요? 서태후? 서태후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 아니야? 정답으로 말씀하시죠. 정답. 서태후? 정답인가요? 지금 표정이 안 좋은. 오답입니다. 오답이죠? 예. 다행. 벌써 정답?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뭐 동물이에요? 뭐 아니면 사람인지 뭐 사람인지 뭐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말해보세요. 중국 하면 떠오르는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금. 차, 금, 도자기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용? 용? 오, 용? 용? 용이요. 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아니라고? 용 쓴다. 용이 아니라고? 이거 지원 씨와 규현 씨가 잘 알만한 존재입니다. 저희 둘이 알만하다고요? 예. 무슨 전설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설에 나온 것 이야기인데. 같은데. 정답. 예. 손오공. 정답입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진짜? 대박. 손오공? 예, 의화단은 유교와 불교, 도교 등이 뒤섞여 있어갖고 여러 신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는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저팔계도 있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토속 신앙이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좀 수상한 집단 같은데 이 서태후는 왜 의화단을 이용을 그렇죠. 했어요? 예, 수상해 보이죠. 네. 서태후와 의화단 모두 서양인을 신호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로. 공공의 적이 쓰니까 이게 또 야. 의화단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었어요.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에 막대한 배상금은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충당했으니까 외국인들이 달갑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서구 열강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졌던 의화단은 청나라의 부흥을 가져오고 서양을 멸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베이징으로 진격합니다. 바로 이때 의화단의 수가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 베이징에 들어온 의화단은 서양인들을 눈에 닥치는 대로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의화단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그림으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요. 막 죽이네요. 야. 의화단은 교회와 외국인 거처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믿는다면 청나라 사람들까지 예외 없이 죽이거나 생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 여성들은 의화단에 의해 능욕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서양인들이 자국민들이 막 이렇게 무고하게 죽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의화단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서양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서태후마저 의화단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1900년 6월 서구 열강은 연합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에 모인 연합군들의 모습인데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뭐 전 세계네요. 그렇죠. 열강의 이런 행보에 서태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서태후가 뭘 할 게 뭐가 있나요? 뭐 그래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걱정하거나 겁을 먹기는커녕 강경파의 부추김에 선전포고를 해요. 예. 하지만 텐진에 배치된 청나라 해군은 이들의 모습에 압도되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고 바로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잔혹하긴 했으나 특별한 전술이 없는 오합지졸이었던 의화단은 겁에 질려 그 세력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텐진을 함락하고 곧바로 수도 베이징으로 밀고 들어온 모습입니다. 결국 8월 13일 서태후는 연합군의 손에 넘어간 베이징을 버리고 광서제를 데리고 시안으로 도주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북경 베이징은 어떻게 됐나요? 아니 끊임없이 연합군의 군대가 밀고 들어왔고 서구 열강들은 자국민들이 당했던 것처럼 청나라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참수용에 처해 목을 사정없이 베어놓은 후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서구 세력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은 사실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길 원하는 일종의 협박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01년 9월 7일 신축조약이 맺어지면서 이들을 간신히 베이징에서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신축조약 주요 내용 1. 의화단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한다. 2. 청나라는 연합군 8개국에게 4억 5천만 양을 40년에 나눠 갚는다. 3. 외국군의 수도 주둔을 허용한다. 우선 연합군은 고위 관리 12명의 처벌을 요구했고요. 그 외에도 119명의 지방 관료들이 사형 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의화단 그 사건 책임자가 서태후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 그 사형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서태후는 또 자기 책임을 쏙 빼놓고 다른 조건 다 허락 줬는데 그래서 아무런 처벌이 실제로 없었다고 해요.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대사관들의 아내들을 다 초대해서 파티를 열려서 친분을 이렇게 쌓았대요. 그러면 자기도 좀 더 안전하고. 그 와중에 파티를. 그리고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 돈은 청나라의 5년 예산에 달하는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 서태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진짜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태후는 청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사치스러웠고 권력에 대한 욕심 또한 한시도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시기에 광서제는 서태후에게 힘없이 밀려난 상태로 목숨만 겨우 연명하다가 1908년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해본 것도 없이. 광서제 사망 당시 서태후의 독살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실제로 2008년 광서제의 시신을 확인할 결과 머리카락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되면서 독살로 인한 사망이 사실로 밝혀졌죠. 물론 서태후가 독살을 명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광서제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서태후가 유력했거든요. 서태후는 광서제 사망 직전 3살박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황제로 임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마지막 황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입니다. 푸이. 그러나 서태후도 선통제를 황제로 세우고 얼마 후 죽음을 맞고 맙니다.
서태후는 죽어서까지도 사치를 버리지 못했어요. 광서제의 장례 비용보다 서태후의 장례 비용이 3배가 더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죽고도 그거를 뭐 유언을 남긴 거예요? 죽어서도 위세가 대단했던 거겠죠. 한간에는 장례 비용 대부분이 서태후와 함께 묻힌 비단옷과 보석에 사용됐고 도굴꾼들은 서태후의 무덤을 파헤쳐 보석을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썩은 기둥이었던 서태후의 죽음 이후 청나라는 급격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청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청나라는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 서태후의 권력을 향한 비뚤어진 욕심은 결국 나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결국 청나라를 몰락으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서태후의 일생과 청나라의 역사를 통해 권력은 어떻게 획득되고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할 희대의 안녕. 인물인 것 같아요.